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증가미의 전 주석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꼭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는 기관들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켜 새로운 디지털 증권 자산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다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여전히 데이터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통 조직 구조가 디지털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관련 법규가 뒤처지고 있는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화시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미래 디지털 자산 거래 방식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시장 형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폭우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풀 해시레이트가 15%나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BTC.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4대 비트코인 채굴풀 보게 되면 해시레이트 24시간 동안 10에서 20%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10에서 20% 사이 정도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4개 풀이 연결된 컴퓨팅 파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웨이버를 통해서 전기와 인터넷의 중단으로 채굴을 멈춘 것뿐만 아니라 일부 채굴장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장 직원을 대피시켰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8월 10일에서 15일 스촨성의 10여 개 도시에서는 내린 비는 역대 강수량을 넘어서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중국에 대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에 대한 사태를 조금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에 돈을 송금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멕시코 정부가 이번에 범죄 척결에 나서서 이번에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하는 부분을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핀테크법을 도입을 시켰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에 따른 규제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핀테크사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도 멕시코 금융 규제 강화로 이용자 자금의 계정을 보관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를 곧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CBDC와 인프라 설계로 블록체인 기술이 CBDC의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회의를 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BAT 소식을 보시게 되면 분산형 광고 플랫폼 테미스를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테미스는 본권화된 개인별 프로토콜 현재 브레이브 광고 선택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프로토콜은 잠재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 수많은 특징들과 함께 제공이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사용자들에게 익명성을 부여하고 분산되며 신뢰성이 필요 없고 감사 기능이 제공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톨로지가 네오 스위처 힘을 합쳐서 폴리 네트워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온톨로지 네오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번에 나오는 플랫폼은 더 투명하고 그리고 더 나은 협업이 가능하고 미래 차세대 인터넷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산형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폴리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 온톨로지 같이 간다라는 게 이번에 더욱더 확실해지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오가 BSN으로 구현이 됐었을 때 언제든지 온톨로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스위처로 구성된 폴리 네트워크는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고 주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종이 아닌 이종의 상호 운영성을 개척하고 있다. 이 목표를 반영하고 폴리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네오 온톨로지, 코스모스, SDK를 지원하며 향후 비트코인을 포함시켜 진정한 상호 운영 가능한 미래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 허용은 은행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CC 수석 고문이 OCC가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및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지만 은행이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OCC 사안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에 대한 가상자산 엣지 서비스를 허용한 OCC 조치는 적어도 2018년도부터 가상자산 공간을 조사했던 결과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은행들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현지 OCC 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야 되며 가상자산 사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조만간 연락을 취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가상자산 예치 허용은 은행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OCC 수석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OCC가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허용을 했지만 은행이 곧바로 서비스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OCC 사안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판단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번 내용이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는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허용한 OCC 조치는 적어도 2018년도 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커스터디 부분에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먼저 나와 주었기 때문에 별 다른 큰 문제점은 없겠다라는 게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OCC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조만간에 이제 국가 간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곧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걸 담아줄 수 있을 만한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은행들이 먼저 그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은행 쪽에 대한 예치 자금이 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기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은행들한테 좀 완화를 해주었다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또 가장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죠.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또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코인의 영향도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지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SEC 위원장이 또 누구로 교체가 되는지, 누가 선임이 되는지도 아마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잘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제가 매우 공감을 느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닉네임은 대박이다 라고 계신 분이 올려놨던 분석글인데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일단은 코인베이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올라왔던 거를 이제 스샷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분의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딱 이거입니다. 2017년도 때 불장은 뭐 중국 쪽에서 뭐
흘러왔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모든 유튜버 분들이. 그러면 그건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주포가 누구냐, 주포가 된 국가가 누구냐, 관건이 되겠죠. 최근에 미국에 관련된 소식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총 인구수의 15%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포브스에서도 밝혔고, 고학력자 그리고 고연봉자들이 대거 많이 이번에 들어왔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제일 많이 한다라고도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미국의 인근 지역, 남미는 폭망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들도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코베와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을 노려보는 전략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상장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공략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형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분이 왜 코인베이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유는, 현물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입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론이 저스트 스왑 정식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스트 부분에 대한 가치도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을 시킬 수가 있고요. 트론은 그만큼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트론이 정말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더욱더 디파이에 대한 속도를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론에 대한 가치는 점차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트론 상당히 유망하게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코인들을 딱 보게 되면 딱 대표의 그 유형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응을 아직 아예 안 하는 대표가 있는 반면에요, 아니면 최대한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는 코인의 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신경 쓰냐 신경 쓰지 않냐, 뭐 이렇게도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트론은 후자에 더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준다라는 게 확실하게 많이 눈에 띄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만큼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면서 시세도 많이 분출을 해줬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트론 많이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 냄새를 잘 맡는 거래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후오비 디파이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겠다, 메이커다오 컴파운드가 참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후오비 그룹은 선명을 통해 전세계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 모임인 글로벌 디파이 얼라이언스 출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디파이 연구개발 촉진, 프로토콜 표준 수립, 아시아, 유럽, 미국의 디파이 산업 간의 협력 조성을 목표로 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 신설한 후오비 디파이 랩스가 얼라이언스를 주도하고요.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 메이커다오, 컴파운스, 네스트, DYDX가 협력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달 초 디파이 분야의 수천만원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연구, 투자, 인큐베이팅 주력한 사업부를 후오비 디파이 랩스를 신설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디파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ICO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CO 스케줄을 보게 되면 내미 24일날 마케팅에 대한 일정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엔진코인이 AMA에 대한 일정, 그리고 스토리지가 타운홀 미팅이 26일날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메인넷에 대한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아이콘도 마이 아이디 출시가 8월 30일 일정이 있으니 좀 유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쿼크체인에 대한 디파이에 대한 캠페인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아크에 대한 메인넷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넴의 웹사이트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 잡혀져 있고, 트론의 클레버 스테이킹에 대한 소식이 31일 날 잡혀져 있고, 그리고 저스트에 대한 31일자의 일정이 하나 잡혀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요, 커크체인의 5개의 디파이 제품을 선보이는 실정이 31일 날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어거에 대한 버전업 부분이 9월 1일자에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넴에 대한 또 소식이 9월 7일자에 하나가 또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15일날 테스트넷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넴을 들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한 달 전에 제가 또 알려드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드에 대한 하드포크가 9월 22일 날 또 일정이 잡혀져 있고, 리스크의 반감기 일정이 9월 28일자에 있으니 리스크 많이 올라와져 있으면 적절히 이때 시점에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8일자에 캐시, XRP 등등 코인들이 참여를 해서 리스크까지 참여를 해서 서밋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스택에 대한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메인넷 9월 30일날 팬텀이라고 해가지고 일정이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프에 대한 소식이 9월 30일자에 잡혀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톰S에 대한 스테이킹 소식도 9월 30일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탐색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9월 30일 OST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잡혀져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체인 메인넷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9월달에 대한 미리 소식을 알려드리기도 했으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송을 찍을 때 새벽 시간에 좀 많이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거의 연중 무휴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신규 구독자님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발음이 별로 좋지 않냐, 이 친구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뉴스 짜집기 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매번 핫 이슈에 대한 소식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 높은 분석에 대한 측면이 가끔씩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걸 매일같이 똑같이 뽑아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그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수치를 더 높여야 되는데, 또 그러고는 싶진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